만권책방 만권책방.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권책방이 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오늘 만권책방은요, 아주 특별한 정말 깜짝 초대 손님을 모시고 책방 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그동안 만권책방이 이제 다양한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지만 우리나라 언론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늘 뜨거운 화두죠. 이 언론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소개를 좀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이룬 우리나라, 그렇다면 그 민주주의에 걸맞는 언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이 왜 생겨났는지, 그럼 어떻게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책의 저자인, 이제 오늘의 책이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인데요. 이 책의 책임 저자이신 언론인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오셨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평소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 이렇게 인사하니까 또 너무 어색하네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예,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게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정준희의 논이라고 하는 시사 언론 비평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 시즌 1이 끝났습니다. 100회를 네. 채우고 끝났는데요. 최근에 이게 논 시즌 1 마무리했는데 이 논 왜 여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하면서 뭐 원하는 거 얻으셨는지 좀 더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논은 왜 열게 됐냐면 만권 박사님 때문에 열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라고 부추겨 본 적은 있습니다. 논 같은 걸 정준희 교수님이 해야 한다. 예, 마침 그 예. 뉴스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좀 같이 해보자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선뜻 그림이 잘 안 잡혀서 주저하고 있다가 우리 김만권 박사님하고 술 한잔 하는 와중에 저더러 이거는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형식 자체가 예. 그 짧은 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또 힘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결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논에서 보셨던 면모들이 잘 드러나는 선생님의 이제 저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께서 책임 연구자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 책임 연구자로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연구를 수주해서 이제 책임 연구자로 수행을 한 그 연구 결과물이 바로 이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책입니다. 언론 비평 뭐 이런 거에 2년 전에 새롭게 입문할 때 예. 제가 사실 교과서로 봤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약간 앞에 소개해드리긴 됐지만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 같은 걸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언론 정보학회를 이제 그 표지로 걸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공동의 성과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5분의 이제 저 포함한 5사람이 이전부터 공부를 같이 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저희 언론정보학회에서 사람들이 잘 못 모이니까 방구석에서라도 모여보자. 그래서 줌으로 하는 그 클래스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자들끼리 그냥 공부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한 5-6개쯤 만들어졌는데 제가 제안했던 게 이제 저널리즘 쪽으로 제안을 해서 그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고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죠.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언론중재법 논의가 또 한참 진행될 때 학계가 분열상을 좀 보였다고 할까? 예, 언론계도 사실은 약간의 분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한편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서 언론의 신뢰와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 또 신뢰하고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자유 이상으로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끼리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신뢰와 책임위원회라고. 신뢰 책임위원회. 예. 그래서 그걸 만들고 나서 마침 이제 언론 그 재단에서 그 저술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서를 내서 우리는 이런 이제 자유도 개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신뢰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와 동등한 개념으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또 1년을 더 같이 또 공부한 결과로 이제 이 책을 냈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언론학자들이 그리고 언론인들이 금과 옥조로 삼는 게 언론 자유 개념이죠. 그렇죠. 항상 언론은 자유를 내세우고 언론의 자유를 뭐 사실 저 같은 자유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성향이 좀 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성찰된 금기인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예. 우리가 마치 이걸 건드리면 누구나 다 사문난적 당하듯이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고민이 된 건가? 근데 그런 생각을 했고 물론
뭐 우리 김만근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뭐 존 스튜어트 밀이나 이게 초기 자유론들을 이제 정립해 갔던 그 아주 소중한 성과들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로부터 지금 꽤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거의 200년이 넘었죠. 예. 네. 그리고 미디어 환경도 바뀌었고 권력과의 시민과의 관계도 유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바뀌는 것도 있고 특히 언론의 어떤 역할이나 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금과 옥조라는 이유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개념처럼 만들어 버리는 건 오히려 비학문적이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근본부터 좀 파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한번 써보게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그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 집단이 신뢰와 책임을 또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네.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목을 하지 못하고 네. 예, 언론의 자유만 강조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반성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약간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외에도 예. 저희 이제 이종훈 교수님이 이제 저하고 해시TV 이제 늘 같이 하시는 이제 선생님이시고 신한대 이제 교수시고요. 이종훈 교수님은 이제 저널리즘 역사를 전공한 분입니다. 그리고 송현주 교수님은 저하고 이제 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지금 한림대에 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미디어 심리학 쪽으로 이제 박사 이후에 이제 계속 공부해 오신 분인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널리즘, 그러니까 미국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요. 김영국 교수님 원래는 이제 PR, 홍보 쪽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PR이나 홍보가 언론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시장과 연결이 돼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언론을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언론이 어떻게 그 교묘하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그 성찰적인 태도가 되게 많으신 분이어서 그래서 이 김영국 교수님은 우리의 주목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이 시선이 이제 자본화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고요. 최영균 교수님 이제 외대 교수님이신데 원래는 공동체 커뮤니티 저널리즘 같은 걸 주로 많이 연구하셨던 분인데 저널리즘이 일부 그 기업화된 언론에 의해서 독점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 확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어서 이렇게 5분이 함께했습니다. 뭐 맨 마지막에 이제 소개해주신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개혁 방향이 헌법까지 네, 그렇죠.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자세하게 한번 네. 여쭤보겠지만 저도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 제목부터 좀 이제 네.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언론자의 역설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언론자의 역설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역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설이 만들어내는 저널리즘의 딜레마가 뭔지 좀 큰 그림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목 짓고 나서 막 와 정말 너무 잘 졌다 막 이러고서 저희들끼리는 이제 무릎을 쳤는데 예. 나중에 출판사에서는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출판사는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 예. 아니 뭐 이게 딱 보면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제목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 그래서 출판사 그 사장님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었던 제목인데요. 예. 저희들이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게 원래대로 금과 옥조라면 그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뭔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뭔가가 안 좋아지는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빠지는 뭔가가 같이 쌍으로 존재한다. 이 역설이라는 게 그런 건데 논리적으로 병립할 수 없는 것들이 현실에 있어서 병립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예. 이제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그 저널리즘의 딜레마는 이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의식인데 딜레마는 이걸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고 또 이걸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상태인데 딜레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널리즘의 딜레마는 저널리즘을 잘하려면 할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잘할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훌륭한 저널리즘을 하려고 노력할수록 저널리즘 시장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딜레마. 예, 지금. 예, 그리고 저널리즘을 파괴하면 할수록 저널리즘의 시장에서 생존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이네요. 그러니까 예. 저널리즘이 지속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널리즘이 살아남는 그렇죠. 길이 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저널리즘이 실천적으로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론이 되는 언론자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 언론의 자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민의 자유가 증가해야지 원래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의 자유라는 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 외칠수록 이를테면 그 언론의 자유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예. 시민의 자유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시민과 대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예.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로 뭐냐면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저널리즘 현상에 대해서 기성 저널리즘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독자들이 너무 정파화돼가지고
아, 예, 예. 우리가 자기가 정통 저널리즘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 정파화돼서 너무 편협한 정보만 삼키기 예, 때문에. 자기네들은 공정한데 예. 독자들이 너무 편향적이니까 음. 자기네의 공정함이 제대로 안 먹힌다. 예. 이따가 딜레마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긴 한데 이런 언론들이 있어요. 예. 대다수 언론은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대다수 언론은 사실은 내가 누구를 대행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권력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그거는 공정하고 정상인 거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멍청하거나 편향적이야. 아, 권력의 대행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권력자가 그렇죠. 돼서. 예. 그래서 제1역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언론 자유가 증진될수록 시민의 자유가 함께 증진되지 못한 채 오히려 시민들이 약자가 돼가지고 언론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 아, 언론의 자유가 증진될수록 시민의 자유가 이제 희생되는 게 제1역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언론의 자유가 두 가지로 이제 쓰이는데 기본적으로는 권력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우리 네. 자유주의라는 게 원래 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법적 자유라고 하는 건 권력이 우리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를 보장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억압적인 권력일수록 자유를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 억압할수록 언론이 예.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흔히 말하면 꿇어버리죠. 또는 동조해버려요. 아, 예, 뭐 꿇는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꿇는다. 그러니까 센 권력에게 원래 저항하라고 만든 게 자유라는 개념인데 그렇죠. 자유를 애초부터 보장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꿇어버리는 태도를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제 권력 가운데는 보면은 그래도 그래도 자유라는 게 중요하고 헌법이라는 게 중요하고 민주주의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를 좀 용인하려고 하는 권력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풀어주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 달라들어가지고 예, 그렇죠. 예. 거기서 뭔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보려고 하는 건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을 억압했던 권력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용인하되 기본적으로 책임을 요구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자유를 억압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언론의 자유의 환경을 보장하면 보장할수록 더 거칠게 대항하는, 몰아붙이는, 몰아붙이는. 예, 예. 예. 그런 태도를 보인다. 이게 이제 제2의 역설이라고 역설. 얘기한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다시 권력과 시민을 한쪽으로 놓고 권력에 대해서는 자유를 요구하고 사실 시민에 대해서는 자유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들의 자유를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권력과 시민에 대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또는 자신을 불만을 가지는 데는 당신들은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식으로 권력과 시민을 다 몰아붙이고요. 정작 자유를 억압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체가 사주입니다. 언론 사주. 언론 사주. 예. 예. 그러니까 언론 시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널리즘의 원칙을 훼손시켜서 가면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주에 대해서는 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바깥에는 크게 자유 달라 막 그러고 외치면서도 예. 내부에서 사주가 뭐라면 꼼짝도 못하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 권력이 대단히 억압적이었을 때, 우리 독재 시대 때, 그때는 더 중요한 건 물론 그 외적 권력이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처럼 사실 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 권력이 사실 함부로 언론을 그렇게 대하려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 너무 예외적인 너무 예외적인 경우죠. 경우죠. 예. 이를테면 그럴 때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사주가 예. 이상한 사람 편집장 앉혀놓고 이상한 저널리스트를 승진시켜놓고 그들이 예를 들면 재벌가와 짬짬이를 해가지고 자신의 저널리즘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그런 행위에 동참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밥줄이 끊기니까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 거기 대응하면. 예. 예. 그래서 정작 지금에 있어서 되게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제일 주체는 사실은 사주인데 이 사주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한다. 아니 근데 그거 참 그게 그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밥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권력에 대응하면 밥줄이 끊기가 더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목숨까지 끊기죠. 그렇죠. 목숨까지 끊기죠. 아, 네.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도 그 내부에서 오히려 더 저항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저희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언론이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할수록 시민의 자유, 특히 약자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향이 있다. 네. 두 번째는 억압적 권력에게는 자유를 헌납하고 관용하는 어떤 주권자나 시민에게는 오히려 자유를 남용한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과 시민에게는 자유를 자꾸 외치고 있지만 자본이나 언론 사주가 통제하는 것에서는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네. 아, 이게 세 개만 그냥 들어도 뭐가 잘못됐다. 예,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시작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언론 자유를 두시면서 이 역설과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정부의 대응과 당시
언론이 또 거기에 또 대응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들이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로 예. 이제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약간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쭉 한 3년 정도 흘러가면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된 건데요.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는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된 논의나 이런 것처럼 언론이 좀 개혁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언론 자유를 이름으로 걸고 그게 본원적인 문제의식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좀 개혁이 필요하고 신뢰와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재정비가 필요할 때 아주 고전적인 개념이 언론 자유를 괜히 쓸데없이 들고 나와서 이걸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네. 윤석열 정부를 막 찬양하고 뭐 이런 언론들이 등장하고 막 그 청와대 옮긴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용산에 무슨 새로운 기운이 있다는 도 있다 얘기하고 있는 언론들이 늘고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책의 이제 기본의 어떤 문제의식은 언론 자유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는데 이제는 언론 자유를 이제 남용도 해도 될 때가 왔는데 그쵸. 다시 말하면 예, 사실은 예. 갑자기 쑥 하고 목소리가 줄어들면서 하나는 이제 권력을 막 지나치게 추켜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한편에서 바로 방금 하신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억압이라면 이건 어처구니 없음이죠. 그렇죠. 적은이 없는. 내가 예. 뭔 말했는지 니들이 잘못 들었어라고 하는 식의 그쵸. 태도인 거잖아요. 예, 예. 이거를 권력 초기에 그냥 자행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보이는 태도 자체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언론 자유 역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처음에 그 사태가 났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들은 거잖아요. 언론이 한 200개 정도의 언론사가 아마 관여되어 있는 신디케이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예. 공동 취재단이 만드는 거니까. 아, 그렇죠. 거기 가면 공동 취재하는 영상과 뭐 이런 모든 게 다 만드니까. 예, 예. 근데 그 보도가 좀 있으면은 이제 MBC에서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 이게 저희 언론계 쪽에서는. 그런데 MBC에서 제일 처음 보도를 했죠. 그 누구나 다 본 겁니다. 그 공동 취재단은. 그리고 다 후속 보도를 했어요. 예. 물론 약간 쫄면서 한 보도도 있겠죠. 예, 그쵸. 이를테면 친정부적인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다시 들어보시라고 자, 니들이 잘못 들은 거라고. 13시간 만이고요.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선 맨 처음에 보던 MBC를 때리기 시작을 하니까 싹 하고 사라져요. 보도를 안 한 척합니다. 아, 나머지 언론들이 보도를 안 나머지 하죠. 예. 자기들도 다 보도를 했고 적어도 40개에서 한 100개 언론사가 후속 보도를 했거든요. 다 안 한 척해요. 그리고 MBC를 때리는 걸 보고 있어요. MBC가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는 그렇죠. 거죠. 예. MBC가 어떤 모양으로 망가지는지를 지켜보고 그때 이제 행동 취하려고. 아, 그리고서는 그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게 되냐면 양공방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예. 듣는 게 맞는가? 어떻게 듣는 게 맞나? 예. 이게 바이든이 진짜 맞는가, 날리면이 맞는가? 예.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예, 예. 누구나 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예. 이렇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에 이제는 공방 보도를 하기 시작해요. 예. 예. 바이든이 오라, 날리면이 오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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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정파적 보도를 할 때 현상들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파적으로 나뉩니다. 바이든이라고 들은 사람들은 진보고, 예. 그렇죠. 예. 반정부고, 반정부고. 예. 날리면이라고 들은 사람은 사람들은 보수고, 친정부다. 예. 이렇게 나뉘니까 이게 정파 싸움을 대리해 버리는 양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사실은 하나고 들리는 거 똑같이 들리는데 네. 그걸 좀 마치 다르게 들리는 듯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다르게 듣는 것처럼 굴었잖아요. 또 그렇죠. 웃긴 예. 건.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 말했을 때 그게 문자로 옮겨지지 않는 한 예. 그게 특정하게 뭐 이렇게 말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예, 예. 예, 뭐 김학원 선생님이나 저나 발음하는 전혀 다르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100% 누구나 다 100% 이렇게 듣는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당 처음에는 다 그렇게 들었어. 예, 예. 그런데 왜 정파로 나누니까 달리 들리기 시작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딱 명확하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나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자기 책임을 걸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건 재판의 예. 대상이 될 수 예, 있단 말이에요. 예.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라든가 나는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둘 중에 하나를 했었는데 안 해요. 그렇죠. 대통령이 사실은 사회 갈등이 일어나면 네. 그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네. 이게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실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자기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걸 선택하고 또 그러면서 그걸 보도한 언론을 공격하는 걸 택했어요. 네. 예. 그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이나 대변인이 했던 거 보시면
잘 들어보실까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로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네, 듣는 문제로 이제 자꾸 해버리거든요. 네. 그리고선 이제 MBC를 치기 시작을 하고 그거를 후속 보도해서나 인용 보도했던 언론들을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가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소송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싹 다 침묵하고 정파적 구도로만 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엄청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건이 벌어진 게 제가 이제 전체 원고를 모으고 이제 전체를 좀 묶는 이제 서론과 결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전체를 묶는 컨셉이 이것이 돼야 되는 그 현실 자체가 한편으로는 책 팔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대단히 슬펐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우리의 그 객관적인 분류상으로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분류상으로는 진보라고 불리는 사실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진보가 어딨냐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이제 그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제가 칼럼을 하나 쓰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이게 바이든 날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칼럼을 썼는데 갑자기 그 오피니언실에서 연락이 와요. 자기 정치부 기자 중에 이게 날리면이라고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이게 날리면으로 듣는 사람이 진짜 있다라는 거냐 네.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수정을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네. 식으로 연락이 와서 그리고 어차피 뭐 내가 이 언론사에 글을 쓰는 거니까 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못 내겠다고는 할 수 없고 네. 적당히 이제 거기다 맞춰달라는 쪽으로 맞춰주고 난 다음에 제가 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 페북에 공개적으로 나는 사실 이렇게 썼는데 요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요렇게 했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사정을 알린 적은 한 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비웃을 이야기다. 네. 야, 대한민국이 한때 사람들이 이걸 바이든 날리면으로 서로 나눠서 들었다더라. 이건 정말 비웃을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로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언론 네. 같은 경우도 뭐 권력도 마찬가지고 네.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당시에 언론의 대응이 저는 좀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이후에 대통령실이 뭐 그걸 보던 MBC를 뭐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하게 한다든지 네. 뭐 그리고 사실은 도어 스태핑 같은 것들을 네. 중단시킨다든지 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좀 이상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이걸 이렇게 미진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왜 이걸 마치 MBC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죠. 다른 언론이 대응하는 네. 걸 보고 그것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비겁함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예전에 왜 우리 너무 우리 옛날 연식이 나올까봐 그렇긴 합니다만 그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에 보면 팝송 이렇게 들려주고 어떻게 들려? 그렇죠. 그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영어의 팝송이 주로 영어니까 영어직 어떤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귀에 걸리는 게 자기가 아는 단어가 주로 귀에 걸리고 또는 한국어적으로 귀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청력은 이 반고리관이랑 이 뒤에 있는 고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뇌의 범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팝송 이거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그쵸, 라고 예.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으면 또 그렇게 들려요. 예, 맞습니다. 그 올바이 말세, 오빠 만세.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어처구니 없지만 한국어식으로 더 익숙한 방식으로 듣도록 만들면 들리거든요. 아, 이 그쵸. 각인 효과를 노리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음. 예.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들리느냐 문제로 가게 만드는 프레임 전환을 해버린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저렇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따진 거는 비겁함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던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게 맞아 저렇게 듣는 게 맞아가 아니라 여전히 왜 저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사실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른바 핫마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아무리 캐치가 됐어도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보도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국익론이에요. 고객론. 예. 예. 근데 언론 자유의 본질은 보통은 일단 알게 된 거는 말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공익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알리는 게 그렇죠. 예. 여기에서 언론사의 판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과연 이거를
내가 생각하기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알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공익에나 국익에 있어서는 좀 저해가 되니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맞느냐. 근데 이 후자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언론사가 너무 많아졌고 예.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터져 나온 거는 보도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요즘 오죽하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휴대폰 화면조차 다 찍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세상인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알아낸 거를 알려야 되고 어디까지는 알리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원래 전통적인 논리가 있는데 이 논리가 바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뒤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외교적인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적당히 좀 너무 크게 많이 키우진 맙시다. 이 정도가 원래 했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때려잡기 시작을 한 거고 그걸 보고 다른 언론사들은 나는 이제 그렇게 들려요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잘 말씀하셨는데 MBC가 쓸데없는 짓을 저질렀다. 그렇죠. MBC가 그딴 걸 왜 보도했냐. 네. MBC가 저렇게 보니까 반정부 편향이 있는 데라 가지고 그 편향성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저질렀다. 도스태핑 그만두는 그 어떤 이유도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MBC 기자가 왜 제가 질문한 거에 제대로 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쓸데없는 슬리퍼 신고 나왔다고 뭐라 그래요? 질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렇죠. 논점 이탈이죠. 예. 그렇죠? 이게 원래대로라면 그걸 막아 나섰던 사람이 언론인 출신의 수석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 기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도 언론 해봤고 당신 내 후배인데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 없어서 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할 말 없으면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권력을 대하는 그리고 약간 억압적인 권력이라든지 뭐 어쨌든 권력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약간 버릇 없음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물론 내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버릇 없이 대하면 싫어하죠. 그렇죠. 예. 예, 동일 시가 돼 있으니까 그 감정은 이해해요. 윤석열 좋아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싫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식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예. 버릇 없음은 공식적으로 해야 될 말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따위 얘기를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로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여 언론이 언론이 수용하고. 예. 이게 언론의 태도야? 네. 이게 언론이 그나마라도 언론 자유를 요구했었던 나름의 용기와 네.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나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대통령 전용기 사건 때 제가 좀 확인했던 건 뭐였냐면 저거는 그냥 언론이 집단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거 타지 않겠다. 같이 안 타겠다 그래야죠. 사실 그걸 연대해 줘야 맞는 건데 네. 예, 그걸 갖다가 또 이제 MBC 떨고 내니까 뭐 할 수 없네. 뭐 우리끼리 가야지라는 언론이 대다수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언론 내에서도 이렇게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일치점이 없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언론의 자유를 계속 외쳤던 언론사라면 그렇죠. 사실 그 상황에서는 절대 그 비행기를 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창피한 예, 일이죠. 예, 창피한 일인데 그냥 타더라고요. 그래서 네. 언론 기관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생각보다 형식적이고 기만적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사건을 좀 통해서 확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한국 언론의 자유의 역설 이제 이게 사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파생된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의 한국 근현대사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네.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역사적 사정이 있었길래 한국 언론이 이런 자유의 역사를 맡고 저널리즘이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네. 됐는지 그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얘기지만 그래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 자유 모형과 저널리즘 모형은 영미식 모형이에요. 네. 예를 들면 프랑스 언론은 영미식 언론과도 다르고요. 독일의 언론은 또 영미식 언론과도 다릅니다. 같은 서구라고 하더라도 남미 언론 다르고 아프리카 언론 다르고 일본 언론 달라요. 네. 언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절대적인 이상형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걸 뭔가 추구하는 특정한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미식 저널리즘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제 권력과의 갈등을 기본적으로 체제안에 용인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권력은 언론이 너무나 자유로운 거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언론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도록 설계함으로써 권력이 더 힘센 권력이 언론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해내요. 또 한 가지가 이른바 사실보도라고 하는 건데 그 전까지 언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대부분이 의견을 내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고 언론에서 론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미식 저널리즘이 어느 순간 야 이렇게 우리가 이른바 뇌피셜만 가지고 그쵸. 얘기하는 게 이 정보 시대에 맞는 거야? 음. 최소한 확인된 사실들은 토대로 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라고 부르는 건 사실만으로 구성하도록 하자. 일단 사실만으로 구성하는 뉴스. 예. 오피니언은 그걸 바탕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의견은 갈릴 수 있으나 사실은 공통의 토대로 두자. 네. 이 두 가지 발명이 이제 정미식 저널리즘의 훌륭한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저널리즘에 그래서 나름의 이상형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네. 자, 근데 영국과 미국의 저널리즘이 이거에 어떻게 가능했을까? 존 스튜어트 밀 같은 훌륭한 자유주의자를 만든 게 영국이고,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영국의 국왕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식민지에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독립운동의 기치가 됐던 게 자유 개념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언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정헌법 1조를 그렇죠. 봐도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초기 독립, 그렇죠. 그리고 국가 건설 과정에 언론인이 굉장한 기여를 합니다. 네. 사실은 미국은 초대 정치인은 곧 언론인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연방주의자 농구도 다 신문에 실렸던 그렇죠. 사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의 획득 과정, 영국으로부터의 자유 획득 과정이 바로 언론인들과의 정치적 협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영국은 자유주의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그게 국왕 권력과의 경쟁에서 의회 권력을 확보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둘 다 자유 개념과 언론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자유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로서 인정돼요. 그렇죠. 예. 예. 한국어의 언론은 어떻게 도입됐을까? 물론 최초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황성신문이 만들어지는 1900년대 초기, 1800년대 말 예. 이때는 사실 한국은 엄청나게 많은 외세의 문제 또는 국왕 권력의 문제, 그렇죠? 독립의 문제, 식민의 문제 얽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언론인은 어떤 측면이냐면 자유의 획득자라기보다는 일종의 계몽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계몽과 오히려 자유보다 해방에 그렇죠. 가깝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초기의 언론의 이식 과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언론을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독립신문은 전형적으로 미국 언론을 모범으로 만든 거니까 영미식 저널리즘을 계몽주의자들이 들여온 거야, 배워서. 예. 들여오는 과정에서 막 이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처음 만난 권력이 식민 권력이었던 거예요. 아쉽습니다. 우리 언론이 형성되는 그 초기의 기반이 식민 권력이었다. 그렇죠. 만약에 예. 독립신문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언론인들이나 계몽주의자들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동참했고 네. 그 과정에서 자유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면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춘 언론이 국가 건설의 중요한 주역으로서 자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식민 권력은 절대 언론 자유를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인허가권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한국어 조선어 언론 자체를 엄청나게 탄압했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만들어진 조선어 언론을 만들어 놓고서도 다 통제하고 검열했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를 살아냈던 언론인들 중에 일부는 저항했지만 저항하는 방법이 붓을 꺾는 수밖에 없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뭐 보도를 안 하거나 뭐 예. 비워둔다거나 뭐 그런 예. 거였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타협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즉 식민 권력부터 그 다음에 온 게 또 독재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의 한 60년에서 길게 보면 거의 한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언론은 겉모양은 영미식 자유 언론을 모범으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타협형 언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민주주의나 새로운 체제나 이런 걸 세우는데 기여한 경험이 없죠. 없는. 예. 오히려 방해를 했죠. 그렇죠. 예. 예. 우리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생각해 보면은 민주화 운동을 다 좌빨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잡아가는데 기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신화 중에 하나는 물론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의 보도가 뭐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87년 그 시민항쟁을 가능하게 했던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주 예외적이죠. 사실. 예외적인 거죠. 예, 예. 아주 예외적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의 민주화 경험 속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가치 자유를 위해 싸운 존재가 아니라 권력에 봉사했던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의 탄생이 권력에 봉사하면서 만들어졌다. 네. 그 토대가. 예. 근데 이 DNA가 참 무서워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 역설 중에 권력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탄압하는 권력한테는 납작 엎드리고 예. 예, 좀이라도 용인해 주려고 하는 권력에게는 자유라고 한 이상한 말을 써서 자유의 탄압자라는 프레임을 사용해 버리는 이 못된 버릇은 가장 많이 허용해 주는 사람이 자유의 탄압자예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유구하다. 예. 유구하다. 정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한국 언론의 역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언론의 자유가 증진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시민의 자유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향상되면 권력에 아부하는 성향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제 네. 경향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억압적 권력에 헌납하고 그리고 관용하는 시민이나 그리고 관용하는 권력에는 오히려 대항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실은 여기도 보면 식민시대 때도 언론 사주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내부에서의 어떤 통제는 견디지 네. 못하는 네. 그런 언론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제 이게 민주당 계열이 집권할 때와 자유당 계열이 집권할 때도 차이가 상당히 좀 심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민주당 계열과 자유당 계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의힘이 지금도 또 이름 바꾸려고 그래가지고 예. 워낙 서로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예. 그래서 어떤 계열이다라고 참 말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민주당 계열은 예전에 구파 민주당, 신파 민주당이던 간에 민주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말하면 약간 중도 보수 정도까지 포괄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게 이 민주당 계열의 이제 토대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된 이승만의 자유당이니까요. 그 이후에 이어진 박정희의 공화당이나 아니면 이후에 이제 YS 정권을 탄생시켰던 민주자유당이나 이게 자유당 계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에서 시작된 거다. 근데 이 정당의 특징이 전형적으로 스스로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 정부거나 정치 세력인데 당명에는 자유를 쓴다는 겁니다. 당명에는 자유를 쓰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그렇죠. 아니 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헌법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이 들어온 게 유신헌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미국도 물론 미국의 극단적 우파가 이제 자유라는 말을 이상하게 사용하는 자유지상주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없진 않습니다만 원래 리버럴리즘이라는 건 그래도 그 당대의 진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언제나 권력과의 관계에서의 뭔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사상체계잖아요. 권력이 자유를 외치는 그렇죠. 내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세력이 자기 이름만 자유를 붙여놓은. 사실 자유 자체가 되게 저항적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계열이 있다라고 제가 그래서 전제를 한 겁니다. 이 자유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사용하는 정당과 이 자유가 오염됐기 때문에 민주라는 말에 착목할 수밖에 없었던 계열의 정당이 이제 결국은 쭉 존재해 오다가 나중에 이제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민주화의 시대에 이렇게 이제 이어졌는데.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 언론의 이념은 자유주의 이념을 토대로 두는 게 맞지만 저널리즘적 그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민주당 계열이 추구했던 국가관이나 국가상에 동의해야지 맞아요. 이게 미국이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그러니까 리버럴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정치화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처럼 물론 초기에는 좀 다르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리버럴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언론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거는 뭐 우리 김한권 박사님 훨씬 더 잘 아실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대학 학문,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학문의 자유의 영역이고 그렇죠. 예술의 자유의 영역인 거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것도 또 있는 거고 그렇죠. 언론의 자유 이 대표적인 자유의 영역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리버럴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그렇죠. 뭐 리버럴들이 만들어낸 세계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과 학문은 기본적으로 사실의 영역, 진리의 영역을 다루고. 저널리즘 영역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를 그렇게 다뤄주고 그리고 과학도 역시 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토대로 두되 법이라는 기준하에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자유민족 이른바 질서를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리버럴 기구들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유당 계열이 했던 것들과 동요화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자유당 계열이 그런 걸 하면 다 두드러기가 나야 되고 그럼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웃기는 건 언론인들 원래는 리버럴 해야 됐던 다시 말하면 민주당계가 추구했던 그 국가를 건설하는 데 동참했어야 될 사람들은 탄압받았고 그런 언론인들은 오히려 자유당 계열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실은 여기는 리버럴을 추구한 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추구한 게 아니라 권력을 추구한 거죠. 입신양명을 추구했던 이 입신양명 카르텔이 87년 민주화 이후로도 97년까지는 집권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민주당, 자유당이고 신한국당이고 한나라당이고 다 그랬습니다만 맞습니다. 요 버릇이 우리나라 언론의 어떤 DNA를 아주 안 좋게 만드는데 기여해버렸다. 이것도 역설이에요. 이것도 역설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당계가 추구하고자 했던 국가 건설에 동참했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 카르텔 안에 들어가서 마치 리버럴인 양 자유를 참칭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생긴 불행한 역사다. 이 불행한 역사 속에
이제 언론 같은 것들을 사실 통제해본 역사를 들여다봐도 사실 이런 자유당 계열의 정부들이 사실 교묘하게 통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잘하는 언론한테는 크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럼요. 네. 자기들한테 조금 저항한다 싶으면 그걸 아주 가혹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해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언론이 그 권력에 길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이 책 안에서도 이제 뭐 이종훈 교수나 뭐 이런 분들도 얘기하고 송일주 교수도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언론은 좋게 말하면 약간은 지식인에 의한 어떤 약한 기관이었어요. 약한 기관. 예, 지속적으로 탄압받았던 기관이니까. 그래서 숨어 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은 진보적 지향이나 민주적 지향을 품고 있지만 그런 지식인들이 먹고 살 만한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예술계나 출판계나 이런 데들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문사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래도 막 문화예술 다루거나 이러면 정치를 직접 안 다루면 타협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약간 약하게 이제 생명을 유지해 오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결국 정치, 경제, 사회거든요. 정경사라고 이제 부르는 영역인데 사회 쪽은 이제 주로 경찰 문제를 다루고 범죄, 경제는 이제 말 그대로 재벌 문제를 다루거나 이러는 거고 정치가 이제 결국 청원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메이저의 어떤 저널리스트가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이거를 했던 사람들은 다 뭘 하냐? 권력자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청와대 출입해서 완전히 대통령의 시다바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예. 경제 출입해가지고 재벌들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거고 예. 사회 쪽은 이게 경찰 권력 위에서 이제 좀 존재하려고 했던 거죠. 이때 결정적이었던 게 80년대인데요. 80년대 전두환 정부가 이른바 언론 통폐합이라는 걸 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나름대로 민주적 지향을 가지고 있던 언론인들을 다 내쫓고 예. 80년 광주가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광주. 다 내쫓고 살아남은 애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기 시작을 해요. 예.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아파트도 주고요. 아파트를 줬다고요? 아파트 줬습니다. 기자촌이라고 이름 붙은 데들이 대부분 그런 데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예. 그때 실제로 그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의 언론사 간부들이 강남에 정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싼 값에 그걸 주거든요. 그리고 그 강남 기득권 의식을 갖게 된 주요한 계기는 저는 80년대에 있었다라고 보는데 80년대 때 전두환 정부는 진짜 유학 보내주고 촌지 주고 뭐 장관도 시켜주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권력 타협이 된 데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요. 그러지 못한 데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 언론사 주요 언론사들이 갑자기 월급이 서너 배씩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7년을 맞으니까 민주화가 되니까 더더욱이나 자유주의적인 어떤 분위기가 드디어 만들어지니까 예술, 문화, 언론 이런 것들이 융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당시가 이제 공부할 때 그랬는데 막 미디어 가겠다 하는 사람 되게 많았고 언론인 되겠다는 사람 되게 많고 예, 많았습니다. 권위까지 얻고 돈까지 잘 벌고 예. 이 직업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80년대가 바로 타협하는 언론인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그런 아주 안 좋은 DNA를 완전하게 활성화시킨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뭐 저도 90년대 학번이지만요. 예. 이 90년대 학번들이 언론사 많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정의에 대한 추구도 있었겠지만 사실 권력 기관이었어요. 언론사가. 그럼 엄청 셌죠. 예, 엄청 셌으니까 여기 네. 상당히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의 언론 자유 역설 그리고 저널리즘의 딜레마를 만드는 어떤 역사적 어떤 배경이 되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요, 우리나라의 언론이 주어진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쓰는 방식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부에선 이 책의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망건책방은 지난 1부에 이어서 언론인 정준희 교수님을 모시고 왜 우리 언론이 저널리즘의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이 책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이 이제 뭐 선생님이 서물 쓰신 이후에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이제 5명의 연구자가 각각의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정말 언론 자유의 개념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서는 이종훈 교수님이 언론의 자유는 언론을 위한 특권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한 자유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수정헌법 1조 딱
들으면 왜 살펴보는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수정헌법 1조에 기초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께 수정헌법 1조에 초점을 맞췄던 이유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상당 부분 일반 독자보다는 언론인 그리고 네. 이제 언론학자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학자들의 다수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초기에는 안 그랬다가 이제 점점 이제는 거의 뭐 완전히 완벽한 주류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가르치는 이제 언론 자유 교과서 내지 저널리즘적인 어떤 원론 이런 것들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할 분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그 학교 다니고 학부 다닐 때 저널리즘 교과서라든가 저널리즘 배웠던 것들의 대부분은 저널리즘을 미국적 저널리즘을 어떤 단일한 모델로 생각하고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과 억조로 받아들인 면이 좀 있거든요. 다시 말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면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널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할 때 늘 맨날 수정헌법 1조를 얘기하고 그건 대단히 중요한 역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리는 수정헌법 1조에 관련된 판결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큰 언론자유 이론을 만들어내는 데서 엄청나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자유 교과서를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또 한 가지 언론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언론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 안 했습니다. 언론자유도 우리나라 언론인들 공부를 안 했다? 예, 저는 예. 공부했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이들이 예. 쓰는 언론자유라는 말이 지나치게 비학문적일 뿐더러 자신의 그 실천과 현장에서 잘 연그러진 개념이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들거든요. 그러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가신 개념이네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충분히 내화된, 체화된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예전에 이제 민주화운동 할 때 언론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권력과 싸우면서 느꼈던 자유 개념은 체화된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싸우면서 규범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말하는 언론자유 개념은 약간은 젠체하는 개념에 가까워요. 잘 고민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뭐 너무 맞는 거 아니야? 왜 국가가 우리를 함부로 손대? 언론자유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일부 뭐 미국 갔다 와서 연수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또 수정헌법 1조예요. 예. 미국에서의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예를 들면 뉴욕 타임스하고 뭐 국가사의 판례라든가 뭐 이런 식의.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종훈 교수가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파보겠다. 네. 예. 수정헌법 그래 미국 당신들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식 그 경험 속에서의 수정헌법 1조에 관련된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학문적으로 이제 탐구되어 온 바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지. 예. 그럼 예를 들면 그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되게 묘한 표현이 나와요.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먼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쉼표 찍고 프리덤 오브 프레스. 오어 프레스 이렇게 예, 이렇게 나와요. 예. 야 쉼표 찍고 오어 이게 헌법에서 이런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문헌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뭐 헌법을 기초했던 사람들의 입법자들의 어떤 그 당시의 사고를 우리가 유추하고 추론할 거냐 판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새로운 해석을 가할 거냐.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됐던 논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프리덤 오브 프레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먼저 나오죠. 예. 그리고 쉼표 찍고 오어 프레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석의 방향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스피치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쉼표는 왜 찍었느냐, 오어는 그냥 갖다 붙인 거냐, 아니면 두 가지로 구분하기 위해서냐, 프레스는 말 그대로 언론 출판만을 의미하는 거냐, 방송까지 의미하는 거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논쟁들이 진행돼 왔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뽑아야 되는 건 뭐냐면, 프리덤 오브 프레스는 파생 개념이거나 보조 개념이지 원칙 원론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포괄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동등한 개념은 아니죠. 같이 설 수 있는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 자유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표현 자유고 표현 자유라는 대원칙 하에서 그것의 특별한 사례로서 언론 자유 또는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덧붙여 준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이게 우열 관계를 논하겠다는 게 아니라 포괄 관계를 논하는 건데 시민의 자유라는 게 바로 표현의 자유, 일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안에서 특수한 형태로서의 언론 자유라는 거로 입법자들은 기획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언론 자유만 똑 떼어내서 이게 마치 표현의 자유하고는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 언론들은 마치 언론 자유가 최상의 개념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렇죠. 표현의 자유에서 최상 개념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리 언론기관의 언론 자유가 더 중요해. 왜? 우리는 권력과 싸우는 자거든. 이런 식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오해를 가중시켰던 게 나중에 송현주 교수가 말하는 거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언론 자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언론의 표현 자유로 안돼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의 자유가 아닙니다. 말과 논할 자유지. 그렇죠. 한자로 하면 말과 논하는 자유죠. 예. 예. 이거는 헌법 연구하신 분들이 실제로 얘기하시는 예. 부분이에요. 예.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이 여기서 언론이라는 건 그 당대에 표현됐을 때의 언론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치거나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죠. 예. 예. 일상적으로 말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마치 언론기관의 자유인 것처럼. 그래서 헌법이 마치 언론기관만을 대상으로 뭔가 특별한 기관을 창설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대원칙을 그것의 특수한 형태에서 언론 자유가 잘 구현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수정헌법이 말하고자 했던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아.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언론 해석들, 표현의 자유의 해석들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기관에게 특별한 자유를 준 것이다라는 해석도 일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표현 자유에 복무하는 한 가지 형태다. 그러면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복무하는 한 가지 형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민의 자유에 주어지는 것과는 다른 책무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보통 책무를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예. 국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나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자유권적인 개념이니까. 음. 근데 언론 기관을 거기다 이제 따로 둔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왜? 예. 문맹이야. 또는 종이에다가 인쇄를 못 해. 그리고 사실은 권력에 접근할 기회조차도 없죠. 기회조차 없죠. 그죠? 예. 정보를 취재할 수도 없는 예.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로서는 인쇄업자들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이 프레스 기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특수한 계급이라기보다는 나도 하나의 시민인데 나는 이거에 복무하는 시민이야. 이 일을 전담하는 그렇죠. 시민이요. 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인 그럼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먹고도 살아야 되고 나는 이거를 내 일생의 어떤 소명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국가기관도 견제하고 그다음에 설명 의무도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고자 할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일부 이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면 네. 훨씬 쉽죠. 그렇죠. 이게 사람 그렇죠, 수가 예. 훨씬 적으니까. 훨씬 적으니까 뭐 시민을 때려잡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엄청난 위험을 그렇죠. 부담을 감수해야 예. 되지만 일부만 잡으면 인쇄기만 뺏어도 되고 옛날에는 그쵸. 종이만 안 줘도 되고요. 예. 언론인 잡아다 가두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언론인이나 언론기관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권은 아니지만 더 많은 관심을 준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보통 겪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니까. 그렇죠. 그들이 직접 취재하고 그들이 접근하고 그들이 직접 비판하니까 그 비판의 대상자로서 권력이 바로바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파생된 법률적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취재원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취재원 보호의 원칙. 예.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누구 뭐 관계자의 말이 다르면 예, 예, 관계자. 그거는 예. 취재원을 감추기 하는 거고 예. 취재원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예. 사실 언론 보도라고 하는 게 예. 언론인들이 엄청나게 취재를 잘해서 생기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는 신뢰를 얻게 되면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와요. 목숨 걸고 제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 보기엔 야 너무나 이건 부당한 일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외치면 안 돼. 왜? 나한텐 권위도 없고 널리 퍼뜨리지도 못해. 근데 하여튼 언론사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 권위를 가지고 퍼뜨려 줄 거 아니야? 대표적인 게 예전에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던 JTBC의 태블릿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거 제보에 의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바꾼 아주 훌륭한 보도는 사실 목숨을 건 제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권력들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때려잡으면서 자 제보자 누구야? 그렇죠. 까라 색출해. 그러죠. 아, 까라 색출해. 그럽니다. 예. 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인들은 알죠. 내가 제보자를 유출시켰을 때 이 목숨을 걸고 제보했던 사람들의 목숨이 정말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렇죠. 예. 차라리 이거는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일이니까 내가 감당하겠다. 이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법률적인 원칙에 따르면 원래는 다 까야 돼.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예, 그렇죠. 예, 예. 하지만 법률에서도 우리나라는 약간 아니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대한 자기 원칙은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아, 예. 네. 예.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바꿨는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안 해야 되는 건 예. 윤리적인 예. 책무잖아요. 법적인 예. 책무라기보다는. 그쵸. 예. 근데 법은 이 윤리적인 책무를 승인해 줍니다. 그래, 신부라는 직업의 특성상 모든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까고 다니면 신부라는 직업이 성립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소명이라고 봐야겠죠. 자, 언론인에게도 그런 소명이 있어. 그래.
좋은 제보나 그 제보를 검증할 책임이 있듯이 제보자를 색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언론인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막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 자, 그거 네가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게. 네. 면책. 예, 면책. 예, 이런 것들은 일종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게 된 원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표현을 대신해주는 언론기관에게 가해질 권력의 위협을 법률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그렇죠. 헌법에 따라서 한 거죠. 아,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특권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제보자의 권리를 내가 대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주어지는 법률적 면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제보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주는 면책권을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처럼 그렇죠. 생각하고 있다는 예. 거죠. 예. 이게 바로 언론인들의 대표적인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수정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괄 개념으로 보고 언론 자유를 특수 개념으로 봐야 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언론인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와 권리의 결합이라는 건 사실은 뒤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자유를 대행해 줄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 이것이 그들에게 마치 특권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주는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원 없이 내가 나는 언론이니까 특권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에게도 특권이 있고 변호사들에게도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변호사들은 자신한테 의뢰한 사람의 비밀을 유포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책임이 있는 동시에 권한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료 행위 과정에서 얻게 된 의료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이 직업에 엄청나게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너희들이 보여달라 그래 나는 보여줄 수 없어라고 말한들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에 이 직업들의 특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사나 변호사나 언론인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신분이 높은 계급이라 헌법과 법률은 나한테 이런 특권을 줬어. 라는 식의 착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사실은 언론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에게 거기에 합당한 어떤 권리를 주고 있는 건데 마치 그것과 별개로 나 자신이 독립적으로 언론이기 때문에 갖는 특권이야. 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런 데서 그런 오해들이 지금 우리 언론 학계에 그렇죠. 쌓여 있다라는 예. 이제 되게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이고 신화적인 해석에 가깝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내가 누구에게 봉사하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권리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건 내 위상이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야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완전히 태도를 다르죠. 예, 네. 만들어내죠. 그 점에서 이건 명백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장에서 왜 송윤주 교수님께서 시민의 언론 자유와 언론의 언론 자유를 구분하면서 자꾸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불가능성 우리가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런 발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럼요. 하는 게 이제 예.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민의 자유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언론에게 한시적으로 부여된 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영원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바뀌거나 시민의 어떤 언론에 대한 요구가 바뀌었다면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주어졌던 특권의 일부는 회수가 되고 새로운 권한으로 재구성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게 예. 바로 개혁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시민이 요구하고 있어. 언론에 대해서 난 너희들 더 이상 못 믿겠어. 제발 너희를 믿게 좀 해줘봐. 그러면 이러이러한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 예를 들면은 손해배상도 좀 크게만 하고 징벌적 예. 예, 손해배상. 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언론인들한테 대단히 불편할 수가 있는 거지만 네, 네. 그만큼 큰 권한과 어떤 특권에 해당하는 자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들처럼 또는 뭐 신문 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는 기자의 수는 제한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너희들이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준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는데 그 이익을 제대로 대행하지 못했다면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언론 자유를 이제 들이미는 거예요. 와, 우리의 자유를 탄압한다. 아니, 시민들이 우리의 자유를 너희들이 제대로 대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잘 대행해 보라고 이런 개혁안을 냈는데 왜 너희들은 마치 언론이라는 건 절대 터치할 수 없는 기관인 것처럼 얘기해? 라는 게 이제 바로 송현주 교수님이 쓰시는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죠. 사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다양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가 오보를 하지 말라라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악의적으로 뭔가를 오보를 한다거나
악의적으로 오보도 아니죠. 악의적 오보는 이건 뭐라고 불러야죠? 네. 악의적으로 뭔가를 보도한다거나 네. 이런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해 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마치 오보면 다 처벌받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포장을 해서 야, 이런 것들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이중의 오해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건 시민의 오해도 있고 그 언론사들의 이제 오해 내지 의도적 오해가 오해를 조장하는 측면들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모든 시민들이 오보든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따로 한번 논의해 보면 되게 좋습니다만 거짓말도 자유의 일종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그렇죠. 일종이에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정확히 말하면 의도적으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자유까지는 물론 아니고요. 그렇죠. 예. 우리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행한다는 겁니다. 음. 몰라서든 오해해서든 네. 또는 아주 나쁜 악의까지는 아니게 잘생겼어요 서로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거 거짓말이잖아요. 일종의 우리 뭐 사실 그렇죠. 좋게 하려고 하는 말들 예. 아닙니까? 즉 참과 거짓을 매번 따져가지고 확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옳은 것 같지만 나중엔 틀린 거로 입증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지금은 거짓말인 것 같았지만 사실 옳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보라고 하는 뭔가 참이 아닌 것들이 보도됐다는 이유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민들은 그걸 좀 오해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실제로는 오보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뭐 어쩌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이런 얘기 많이 예, 할 때 시스템 에러에 가까운 겁니다. 예. 시스템이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란 인간 존재가 그렇고 언론인 정보 환경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책임을 묻게 되면 사회가 표현의 자유가 정말 지극히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악화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라지겠죠. 사라지죠. 다 물으면. 네, 예. 네. 그래서 자유주의 굉장히 중요한 기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나쁜 거다라는 식의 생각만 하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에 해당하는 거다. 다만 이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진짜로 악의를 가지고 사회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일을 벌였을 때 그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모든 헌법적 자유라고 하는 건 근거를 가지면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게 원래 모든 민주국가들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로 징벌적 손배제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고 파급 효과가 크고 실제로 악의성이 입증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실제 벌어진 손해를 또 판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그렇죠. 언론 문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건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 그래야 평상시에 조심하면서 하지. 딱 이것의 법률적 표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에서 하는 그 엄청난 그 징벌적 손해배상도 야 5천만 달러 이게 정말 그게 피해가 5천만 달러가 아니라 그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는 그렇죠. 어떤 사건이라고 함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못하도록 재발을 네. 막는 효과인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만 딱 꺼냈을 때 그 얘기가 사실은 우리 제도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시민의 자유도 증진되고 언론의 자유도 되면 덜 억압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가의 모도처럼 꺼내는 거야. 너 언론 자유 탄압, 너 무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 이건 우리는 언제나 조율하면서 법률이라고 하는 건 헌법이 허용해준 기본권적 자유의 범위 안에서 이것이 공익에 의해서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는 것이 입법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아주 원론적으로 마치 절대 손댈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런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였다 보는 거죠. 뭐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내란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사실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법정에 가져가 가면 이게 판사들이나 뭐 이거 판단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저는 시민들조차도 이것들이 모든 사사로운 오보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공익적 보도 가운데 오보는 섞일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크다고 한다면 거기에 섞인 오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또 용인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자가 오보에 대한 어떤 처벌이 아니다라는 것들 기본적으로 요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악의적으로 어떤 형성된 여론 형성이나 악의적으로 뭔가를 해서 누군가의 삶에 위협을 가하거나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만들어냈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자는 제도였는데 네. 사실 이걸 이제 마치 오보를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엄격한 금기를 제시하는 것처럼 네. 해서 언론의 자유를 방어했던 네. 우리 언론의 모습이 좀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이러니까 또 삼정에서 선생님께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이 되어 있다. 말씀하신 부분도 이어갑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언론이 가장이 되면 규범이 약해지고
실질적인 언론 자유는 향상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게 과장되어 있다는 건 좀 어떤 의미고 그걸 해결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과장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의 과장인데 첫 번째는 애초에 이제 그 입법자들이 처음에 표현 자유라고 하는 개념들을 헌법 안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 세월이 흘러온 길게 보면 200년, 짧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 동안 이것이 어떤 것들을 의도했는가라는 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특권을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예. 그런데 주체가 마치 언론이고 언론에게 부여된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시켜 버렸다. 예. 이건 언론학자들이 약간은 도와준 면이 있고 언론인들은 이게 편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내가 시민에게 봉사해서 갖는 어떤 제한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언론으로서 독자적인 권력으로서 갖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제일 편하죠. 굉장히 편하죠. 예, 예. 예.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과장을 해버렸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특히나 제 개인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저 또한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억압하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걸 공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예. 언론인이시고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많은 부작용들이 있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87년 헌법을 만들 때까지의 문제의식과 지금 2026년에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고 있을 시기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 87년 헌법은 우리가 내내 독재를 겪었던 것을 반추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독재가 불성립하게 만들까를 고민한 헌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임제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제도를 채택한 거 이 아니겠습니까? 5년 단임제 지금도 그걸 고민해서 만든 결과물인데 이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모든 제도라고 하는 건 언제나 장단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예. 근데 그 당시 87년 헌법은 그게 유일한 거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다시 또 전두환 같은 사람, 박정희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어떻게든 재집권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헌법을 설계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독재자들이 안 줬던 것들을 어떻게든 주려고 노력을 한 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 자유라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같이 운동을 했고 저처럼 민주화 운동도 하고 또 진보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게 권력이 어떤 식으로든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가능성, 권력을 절대로 선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 김학원 선생님 충분히 동의하겠지만 권력은 레비아탄 아닙니까? 리바이어던이죠. 그렇죠. 예. 네. 자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선곽으로 보면 안 된다. 예, 뭐 권력이라는 건 그 권력의 그 거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다. 그 권력은 저희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죠. 네, 제가 선곽으로 보자는 건 선한 권력의 존재를 상상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솔직히. 저희들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일종의 이제 뭐 자유주의적 선택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굉장히 유효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력이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대단히 악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짜놓은 이 구조화에서 권력이 상당히 다양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론도 일종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기업 권력의 문제는 더 심각하고 종교 권력 같은 건 더 심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종교 권력에 엄청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물론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어떤 원칙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국가는 뭐 정부가 보통 대행하기도 하고 사법 권력 이런 것도 얼마나 센 겁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많이 용인을 해야 이 권력이 견제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게 87년 헌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나 금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언론 자유가 신나게 얘기하면 움찔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악한 권력이 되려고 그러는 건가?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과장을 하는 겁니다. 너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러면 움찔하거든. 그렇죠. 아니 언론은 자유를 우리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 그때부터 난 의도가 전혀 그거는 그렇죠.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움찔하면서 말을 조심하게 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선한 권력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예, 정부든, 예. 그러니까 특히나 민주당 계열의 정부들이 그런 예. 움찔함이라는 게 있고요. 학자들이라든가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우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동참할 거야? 이러면 이제 움찔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신념이라는 것들이 내재화된 신념이 정말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이런 거 다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내뱉을 때마다
스스로 엄청 검열을 해요. 그렇죠. 내가 무슨 어용 지식인이 된 거 같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 막 검열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예. 이걸 100번은 더 물어봐요, 사실. 네. 저는 언론이 그걸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독재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철학이나 정치 철학을 찬성하고 있는 다수의 리버럴한 지식인들이 이 부분을 나서서 얘기하면 마치 스스로가 언론을 탄압하는 존재가 된 것 같고 어떤 권력이나 정파에 편향된 존재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떤 실천적인 결론이 나느냐? 아, 난 잘 모르겠어. 웬만하면은 저 논란 안 되는 거 논란 되게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언론도 좀 이렇게 이렇게 자제하고 권력도 이렇게까지 세게는 하지 마. 개혁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 점진적 개혁조차도 안 돼요. 안 그래서.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매번 가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예. 가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이게 약간 별개 얘기지만 사법개혁이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법개혁도 전형적으로 옛날에 독재 시절에 사법부를 완전히 시녀로 삼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그렇죠. 모든 지식인들은 왠지 판결은 독립져야 될 것 같고 판사의 양심을 믿어줘야 될 것 같고 제도를 믿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생각에 빠져 예.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 뭐 사실 개별적인 뭐 대법관이나 뭐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은 신뢰가 안 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 전체 판사를 신뢰하지 않는 게 맞나? 그렇죠. 맞나? 자꾸 예. 질문하게 되고 자꾸 물러서게 되는 부분이 예. 명백하게 있죠. 그러면 이게 확고한 정답이라거나 엄청난 여론의 압도가 있다거나 정당성이 있는 거 확실하게 느껴져도 동참하는 게 아니라면 언제나 있는 저항들은 논란으로 돼버리고 논란에 동참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개혁의 신념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그 논란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행위. 그렇죠. 처럼 이제 취급되어서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언론 자유가 정말 신성 불가침, 마치 영역처럼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4장 이제 5장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다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언론이 신성 불가침인데 또 알고 보면 그렇게 단단한 성의를 쌓아온 게 정말 언론을 위해서냐, 언론 사주를 위해서냐, 그렇죠. 라고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본 종속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장의 김용욱 선생님께서 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자본에도 또 종속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종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언론이 좀 뭔가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김영욱 선생님이 이제 쓰신 게 바로 이 미디어 환경이 바뀐 측면을 우리는 어떻게 더 고려할 것이냐 사실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언론 자유의 역설의 세 번째 타제하고 연관된 것처럼 우리는 사주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많이 못 봤다 이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예전에 언론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들, 그렇게 해서 한겨레를 창간하시거나 이랬던 분들, 송건호 선생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던 우리나라에 그래도 빛나는 언론인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철저한 리버럴리스트였고 자유주의였고 민주주의였고 실제로 언론이 탄압받았을 때 실제로 몸소 싸웠던 분들입니다. 네. 이해찬 그 의원 돌아가셨지만 그와 비슷한 맥락에 계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문에 의해서 사실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분들의 뒤를 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이분들의 뒤를 안 얹고 일제 때 타협했던 사람들의 뒤를 이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력하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시민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 그렇죠.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사주하고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 운동을 하죠. 시민의 도움을 얻어서 사주와 싸우는. 그렇죠. 권력하고 싸우려면 사주들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사주들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렇죠. 자기들은 뭐 사주야, 뭐 언론하고 갈등이야, 뭐 갈등해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권력하고 타협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는 게 사주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족벌 언론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생존해온 존재들이고. 진정한 리버럴을 고민하던 언론인들은 두 가지 전선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과의 전선과 사주와의 전선. 그래서 선택한 게 언론 노조 운동인 겁니다. 노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언론인의 운동에 있어서는 적합하진 않은 운동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적합하죠? 왜냐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경제 운동 내지 계급 운동이잖아요. 자신의 계급적 지위 또는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인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언론인들은 이 독특한 특성이 모든 전문직들이 가지고 있는 게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의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는 충돌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 언론은 공익 중에서도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직업이죠. 그래서 노조 운동으로 이 공익을 추구하는 직업 운동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중전선하고 싸워야 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운동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운동연태는 바로 노조를 통해서 국가 권력과 싸우고
자본과 싸우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특히나 80년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우리 나름의 진보나 민주운동이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죠. 지금 언론 노조니 무슨 민주노총이니 그런 마치 무슨 귀족 노조니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데 네. 사실 그 성과로 직업의 안정성도 얻고 나름의 독립성도 얻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있어야 독립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다들 아시지만 이제 노조 운동이라는 건 사회적으로도 이제 막 예를 들면 비난받는 일도 많이 생기고 노조 가입률도 엄청 떨어지고 그렇죠. 언론인들도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뭉쳐서 예를 들면 권력과 자본과 동시에 싸운다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 약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혁의 동력을 만들기가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언론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사에 민주언론 실천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의 민실이라고 부르는 기관들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공정 보도를 점검합니다. 야, 우리 이런 보도한 거 맞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막 삼성이라든가 현대가라든가 이런 거 이름 빼주고 이런 거 맞아? 누가 시킨 거야? 자체적으로 이제 나름의 검증하는 어떤 거죠.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규범이 약해진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런 데서 규범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법률로 이걸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인 스스로의 규범으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법률로 언론인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규범을 믿어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그 규범을 쌓아나가고 있고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규범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개혁도 법 개혁의 방식이 아닌 뭔가 자정적 개혁이라는 게 가능한데 이게 여러모로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기존 그 족벌 언론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이제는 더 약해졌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승진 외에는 다른 걸 안 바라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자신의 직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승진만 바라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직업 윤리는 무너졌는데 그렇죠. 이제 승진만 바라는 상태. 예, 그러니까 신생 언론들을 추구하고 욕하고 자신의 그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딜레마적인 상황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돈을 더럽게 벌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고 이상한 막 기사인데 광고로 팔고. 그런 거 저도 깜빡 속아 넘어가는 기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잘 읽었는데 야 이건 훌륭한 기사인데 하니까 광고더라고요. 예. 경제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지만 신뢰를 팔아먹는 행위.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팔려서 비싼 값에 팔리거든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사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사기를 하면은 당분간은 돈을 벌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미디어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 사주들이 동원해가지고 자 정치적으로 연줄 만들어서 특혜 얻어내고 우리한테 유리한 법 만들고 불리한 법 못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기업하고 해가지고 광고 따내고 우리 기사는 약간 사기성 기사 써가지고 돈 벌고 솔직히 말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항을 못 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사주 쪽이 권력과 다른 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사주한테 저항하지 못한다는 건 권력한테도 저항할 수 못하는 없다는 거죠, 거죠. 사실. 결론적으로. 이건 뭐 제가 수많은 예를 들어드리고 예. 싶은데 예. 말로 언론 자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약한 사람들한테나 얘기하지 정말로 사주가 권력이나 기업하고 연관해가지고 했던 것들을 양심을 걸고 목숨 걸고 나서서 싸운 기자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그 언론의 자유가 정말 언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주한테 꼼짝하지 못하고 사주한테 좀 얽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를 외친 그렇게 되는 결과네요. 거죠. 그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흔히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데 대한 최초의 그 세무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언론 자유 억압한다고 말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수많은 탈세 가지고 했던 기업이 아주 안 좋은 기업 형태였었기 때문에 한 건데 그때 홍 회장 이 잡혀갈 때 중앙일보 기자들 앞에서 회장님 힘내세요. 탈세에서 잡혀가는데. 자의식이 엄청난 거예요. 자기의 회장이 탈세로 잡혀가는데 이게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판타지 안에서 나는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회장을 지켜야 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도 안 하는 동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탈세하는 기업을 잡을 텐데 예. 그런데 자기 기업은 탈세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엄청난 자기 그럼요. 모순이라고 이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는 사주들하고 싸우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사주들하고 싸우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뭐 우리도 지금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지만 포털,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OTT 이런 것들이 미디어를 완전히 잡아먹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주하고 싸우고 권력하고 싸우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조차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넷플릭스하고 싸워야 되고 유튜브하고 싸워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의 준비 정도가 과연 그 날이 올 때 싸울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면 망공책방이 유튜브에 굉장히 불경한 얘기를 해서 채널이 삭제되고 차단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잘할게요. 이게 변해버린 환경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변한 환경이 우리에서 언론이 살아남을 만한 어떤 자율성이나 자체적인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사실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논하고 있는 게, 그러면 표현의 자유, 특히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게 사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네. 시민들이 소통할 채널을 어떻게 네. 하는가가 사실은 핵심이 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이렇게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김만고 박사님이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이렇게 쌓아놓으신 이론적인 자산이 있을 거라서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서 가장 초보적인 형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억압적 국가와 싸우던 시민에게 이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만든 태도들이고, 이게 이제 뭐 사회권이라든가 이런 걸 확장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요구해야 된다. 국가한테 우리 죽이지 마세요가 아니라 너희들 우리를 지금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야 되고 우리를 좋은 환경에서 살게 만들어줘야 되고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해야 되고 밤거리를 안전하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인 거잖아.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예, 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머물러 있는 개념이에요. 제발 우리의 입을 막지 마세요. 그렇죠. 이 개념에 가까운 거거든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소극적 자유의 그럼요. 일부냐. 예. 예, 예. 그러면 적어도 사회권적 자유 수준 이상으로 뭔가 이 소통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소통의 권리로 이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사회적 소통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퀘스천이 바뀌어야 돼요. 아, 예. 마치 이제 북유럽에서 우리는 국가의 행위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듯이 네.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가 막고 있거나 뭔가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참정해야 되는데 참정권을 줬던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참정이 안 돼. 왜? 정당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부정부패 고리가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줘야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고 나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정치에 참여 못해요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런 장애들을 제거해줘야 충분한 사회의 참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사회적 소통이라는 것 안에서 목소리가 배제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죠. 예. 지금도 언론이 보도 안 해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 침묵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자꾸 그 지하철 가서 그 아침에 투쟁하시고 하는 게 아무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극단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목소리를 알려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언론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예전 같은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포괄성이나 다양성의 원칙으로 이걸 그래도 보도해 줘야 된다. 이거는 언론인들의 판단에 맡겨버린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수많은 약자들이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적어도 그 비율로라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걸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거죠. 헌법에 그 권리가 들어가 있어야 국가는 이걸 보장할 책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법률을 만들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이제 되는 걸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 자, 공영방송을 만들 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돼. 그렇죠? 장애인의 이동권 내지 장애인 문제나 소수자나 약자의 문제가 언제나 우리 뉴스 보도에서는 한 꼭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뭔가 원칙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그걸 이유로 수신료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던 여러 가지 원칙들이 기존에도 약간 그 안에 담아 놓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거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소통의 과정에 단순히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못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자기 목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라 국가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헌법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거 막지 마 말하는 자유권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그 소통을 딱 열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걸 사회권 수준으로 올리자라고 그렇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음. 정확하게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바뀐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뭐 디지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주목 경제나 이런 것들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사실 여기가 되게 난잡한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디지털 어떤 미디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출구하고 배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 삼아도 어떤 좋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다 해봤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다 이게 스토리가 있네요. 네. 명확하게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스토리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이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짧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에 한 꼭지가 이제 제가 또 결론을 쓰면서 이제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시민의 위치도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위치만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권력도 다양화되고 있고 시민의 위치도 무조건적인 약자의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물론 소비자가 되면 더더욱이나 세지는데 이를테면은 언론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할 때 나쁜 언론에 대해서 죽어라고 욕하고 실제로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소비자적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잘 써야죠. 예를 들어 쿠팡에 대해서 우리가 쓰듯이 잘 써야 되는 거죠. 시민이 소비자적인 것 방식으로든 또는 시민적인 방식으로든 간에 내가 소통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다. 이제는 커뮤니케이티, 다시 말하면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를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언론 기관 내지 언론인과 일반 시민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 이제는 사실 있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민이 이제 마치 그냥 앉아가지고 쟤는 나쁜 놈, 쟤는 좋은 놈, 나는 이렇게 해줘 라는 식으로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되게 큰 언론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책임 있는 소통을 하고 있는가? 나는 뭔가 사실에 근거를 둬서 뭔가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사회적인 어떤 언론 안에서 내 의견이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는가? 사실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주체가 그냥 어느 한 주체와 객체로 고정돼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이 전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적극적 소통을 하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시민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그게 지금 이제 정준희 교수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해시칼리지나 네. 해시TV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 머릿속에 이게 이게 하고 계신 거구나 이미. 이론적 구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군요. 예. 딱 머리에 들어와서 이거였구나. 저도 이제 감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이제 정준희 교수님이 쓴 언론 자유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언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환경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대안까지도 다 살펴보는 어떤 시간이었고요. 이 긴 이야기 정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 책을 했지만요. 여러분이 또 많이 보셨으면 하는 책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정준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묻는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질문한다라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언론의 역할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언론이 사실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여러분 심지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성과물이 다르죠. 그런데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도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 사실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답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질문은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 질문의 역할,
어떻게 보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언론 비평도 하셨지만 백분 토론 진행자라든지 아니면 열린 토론 진행자라든지 하시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질문을 가장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라는 책이니까요. 여러분도 이 묻는다는 것, 이 책 많이 또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예. 제가 훨씬 더 예.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 하나를 가지고 쭉쭉쭉쭉쭉 다 예. 완전히 할애해서 얘기한 거는 사실상 처음이어서요. 예. 우리 만권 책방 덕분에 예.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만권 책방은요, 앞으로도 책 하나를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만권 책방을 통해서 많이 좀 소개되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책 많이 이제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정준희 교수님 모시고요. 사실 이 책이 2022년 연말에 출간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한 지금 뭐 2, 3년 정도 된 책인데요. 뭐 상황은 그렇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효해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좋은 언론이란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억압 아래에서도 사실 보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을 보도하는 만큼이나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자라는 서사를 이제 함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장 이제 뭐 더 절실히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계엄과 계엄 이후에 우리 언론을 보면서 점점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 변동과 이제 기술 변화래요. 우리 언론의 미래가 밝은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논쟁 가운데서도 정준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여는 이런 언론인들이 있어서, 그리고 학자분이 있어서 여전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요, 오늘 만권 책방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